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다우가 1.07%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1.54, 그 다음 S&P 500이 1.24, 그 다음 러셀이 2.41로서 가장 많이 하락했죠. 러셀이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많이 뛰다 보니까 금리하고 민감성 있는 중소형주가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돈을 많이 빌린 회사들은 아무래도 금리 때문에 지금 이익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하락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많이 올라온 데 따른 그런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또 많이 뛰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할인율을 갖다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죠. 자, 할인율 많이 적용하다 보면은 기업의 이익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금리하고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올타임 하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 금리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고, 자, 그나마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하락되는 것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있다 문제가 없는데, 자, 금리가 계속해서 뭐 5% 이상으로 4.5%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데가 좀 힘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맵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에너지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일단 다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갔던 이유는 자, 비레크먼이 마소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엄청나게 내가 투자하겠다가 지분 보고서를 내겠다 SS에다가, 자, 그것 때문에 올라가면서 등달아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소프트웨어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이 일단 세마이컨덕터 분야 있죠. 요 분야가 거의 다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샌디스크만 조금은 어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상승이 되었고, 자, 반도체 장비도 근데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빠졌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그 다음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뭐 이런 거 다 빠졌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퀄컴만 약간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금융주는 일단 보합을 나타냈고, 자,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 유틸리티 거의 다가 지금 다 하락을 했다. 정말해서 이렇게 좀 S&P 500, 다우 뭐 전부 다 합해서 하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셀은 아무래도 좀 더 심하죠. 좀 올라갔던 종목 에너지가 좀 올라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좀 올라갔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일단은 다 빨간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에너지 섹터 빼고는 다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조금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정이 한 3일, 4일만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은 그건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온 데 따른 그런 차익 매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자체가 지금 2.47% 상승 10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브렌트유가 가장 일단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은 130불대입니다. 그래서 130불대 직전 고점을 뚫을 때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호르무즈가 언젠가는 개방이 될 거다. 자, 그런 기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는 거지. 자, 이거 자체가 완전히 이걸 뚫고 올라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10년물 금리가 2.5%나 상승한 4.59, 4.5를 갖다가 돌파했다는 겁니다. 마지노선.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에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 금리의 문제인 거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2년물 금리 역시도 지금 이제 4%를 돌파했죠. 단기물 자체가 이렇게 돌파한 거는 오래간만인데 이제 4%를 돌파했다. 30년물 금리도 말할 것도 없이 1.79 상승한 5%를 강하게 돌파했다. 5.12까지도 가고 있다는 거죠. 직전 고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장기채가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장기채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채권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채를 건드릴 지금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말고는 건드릴, 자, 아무래도 이렇게 능력자가 없다는 거죠.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안 사주니까,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10년물 금리, 자, 그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약간 꺾이는 모양이 있지, 주가 자체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간의 일단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7전 라인 때 이것만 깨지 않는다면은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파해서 올라가서 약간의 쉬는 그런 장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자,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좀 하락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좀 나타나면서 조금의 하락세는 당분간 또 이뤄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반증된다면 주가는 반등될 수 있으니까 이게 조정으로 봐야지,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하락세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왼쪽 어깨라는 겁니다. 왼쪽 어깨. 저 왼쪽에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있는 조정이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오른쪽 어깨로서 꺾이는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꺾일 때가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양은 아니고 왼쪽에서 일단 어깨가 올라가고 있다. 실적 받침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될 때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관망의 자세에서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우가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모양이 있고, 자, 나스닥 역시도 많이 올라가서 또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가 또 들어오는 가운데도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러셀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러셀은 아무래도 조금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지수 역시도 계속 상승 중에 있죠. 아직까지 왼쪽 어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른쪽 어깨가 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투봉이라든지 드리봉이 나타나면서 꺾일 때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팔고 나와도 어깨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올라가는 중에 있는데 여기서 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서.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익 실현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사고 팔고 해봐서 돈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죠. 이런 것들을 월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 중에 있는 거지 하락 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완전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S&P 500과 나스닥 지수, 그 다음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증시는 기술주 하락, 미국제 수익률의 상승 영향으로 하락이 되고 있었는데, 자,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은 종료됐지만은 특별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인텔,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거기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그룹들은 최근 몇 주 동안에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고, 다른 것보다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취약한 상태가 있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는 한국에만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도서관에 합력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한국 시장 먼저 빠지고 미국 시장 같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예외도 있었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죠. 빌 에크먼이 금요일에 퍼싱 스퀘어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포지션을 구축하겠다 그렇게 구축했다 이렇게 밝힌 후에 주가가 한 3% 정도 급등을 했고, 자,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증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1%를 돌파했다. 2015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이번 주에 발표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고성장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것들 아무래도 러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란은 협상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한 후에 또 유가가 좀 많이 뛰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와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종료 후에 주요 합의사항이 발표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특별히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에 그냥 합의만 했다. 자, 말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잉 관련 발표든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주문량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200대만 일단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50대밖에는 더 많은 수치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잉도 만약 주가가 또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협상을 해가지고 가져온 게 없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준비가 안 돼서 다음번에 일단 시진핑이 방문할 때, 자, 그때 어떤 준비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열풍에 힘입어서 시장 자체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매우 낙관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은 시장이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 그 기술주만 가고 있고 나머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세가 좀 취약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초에 할로 전략에서 아무래도 기술주가 소비재나 소재 같은 다른 업종에 밀려서 그래 배제됐던 사례 있죠. 자, 그랬던 것이 좀 역전이 돼서 이제는 기술주가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기가 불어야 되는데 마켓플레이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다. 근데 이런 조정은 자, 건전한 조정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면 단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를 보게 되면 자, 헤드앤숄더 있죠. 역헤드앤숄더, 리버스 앤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계속되는 저항선을 갖다 뚫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년물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국채죠. 국채는 금리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포봉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꺾이는 그런 하락 추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의 금리 자체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재팬에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PPI 지수 한번 보실 것 같으면 0.7 정도로 예측했는데 2.3이나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저번에 1.0보다도 2배, 그 3배 정도 올라오고 있다. YY 기준도 마찬가지고 3% 예측했는데 4.9, 저번에 2.9보다는 뭐 2배가 올라오고 있죠. 생산자 물가가 뛰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냐. 자, 그런 것들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보면은 세계 시장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 있죠. 미국 금리고 10년물 금리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재패니스의 이제 일본의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리 차가 적게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많은 쪽으로 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내가 돈이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아직까지는 4.598, 591 정도 되고 있죠. 이런 금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자, 일단 일본의 10년물 금리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2.718까지 따라왔죠. 자, 금리 차가 지금 현재 1.87 정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 만약에 10년물 금리를 내렸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얘는 더 올라갈 거고, 자, 그렇다면 금리 차가 좁아지면은 아무래도 스프레드가 좁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일본 쪽으로 여기 있던 돈들이 이쪽으로 또 다 가면서 엔캐리 자금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 기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 미국 금리도 플랫 내지는 다시금 또 인상 기조가 또 있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유가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내려오니까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많은 것이 이제 국제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간의 해칭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장 자체가 큰 폭의 좀 약간의 조정받는 것이 좀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특별히 S&P 500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들어서 18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5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7번째 최고 기록을 경신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에 달하는 급등세가 미국의 3대 주요 증시 지수를 갖다 모두 상승세로 이끌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스파이의 지금 RSI, 지금 상대 강도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과매수 상태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익 실현은 타당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차익 실현이지 주가 자체가 하락으로 떨어지는 신호는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 자체가 3월에 급락이 이후에 놀라운 반등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큰 폭이 올라갔죠. 거기다 3월에 매수를 망설였던 투자자들과 포모가 심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놓칠까 봐서 두려워하는 심리들. 자, 이런 것들이 강세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는데 물론 감정적인 요인으로서 시장은 움직였지만은 그 이면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지수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결론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포모도 움직였지만 같이 움직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반도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텔이 주도하면서 파운드리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95%의 성장률을 보여줬고, M7 역시도 6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기타 493개의 시장 역시도 지금 이제 한 19%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갔는데 거기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주 엔비디아의 소비자 제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와 일반 소비자들이 맞붙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술주 하락,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급등을 인해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목격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결국은 경제라든지 주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비어모 캐피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향이 아직까지는 주요 지수 S&P 500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비디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다음 주 경기의 긴장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월마트와 같은 여러 소비자 기업들의 실적이 있는데 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되는데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시장과 소비자 심리의 악화 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괴리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이제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월마트 이런 것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게 안 될 경우에서는 또 상당히 좀 지수 자체가 또 흔들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연두색이죠.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S&P 500 지수는 달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는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달리고 있다면 이 주가가 좀 꺾이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부유 효과 있죠. 웰스 이펙트 이런 것들이 투자 포트폴리오가 성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리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이런 돈을 벌었으니까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최근에 소비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것들, 시장 내부 지표가 약세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높은 금리와 상승하는 변동성 지수를 고려해 볼 때 무언가가 변화가 필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보유 효과로 인해서 좋게는 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위축돼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다음 주 시장을 조금 일단 완전히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 포홀드 레이쇼, P 레이쇼로 봤을 때 25배 수준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평가는 오히려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반도체 주식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또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루멘텀과 같은 광학 관련 기업들, 브로톤과 같은 네트워킹 기업들, 그와 더불어서 좀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 모두 다가 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AI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AI 백화점이 어떤 식으로 일단은 나타날지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그 다음에 미스터 왕 CEO가 어떤 식으로 논평을 지금 어닝스콜에서 나타낼지 자, 그에 따라서 시장이 판가름이 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소매업계의 승자와 패자겠죠. 다음으로 일반 소매업체들의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데 월마트, 타겟, 랄프로일리엔지, TJX 이런 것들의 소매업체들의 소비자 심리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자,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승자로 부상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붙이고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식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기업들의 고객 심리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대형 소매업체의 상시 저가 전략이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에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미 정상화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겟 자체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이번에 또 소비자의 소매업계의 승자 패자를 가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런 것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장 자체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드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모멘텀과 위험 손해도가 같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위험 선호도 지표가 1.1에 도달하면서 2021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있는 모멘텀의 ETF가 33% 상승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조합은 종종 주식시장의 상승의 여력을 제한하고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과거 8번 사례 중에서 3번이 약세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지 요것만 가지고는 이야기 힘든데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위험 선호도만으로 시장의 정점을 예측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 강력한 실적 그 다음 25%에 달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위험 선호도 지표인 RAR라고 부르고 있는데 채권, 주식, 유동성, 상품 그 다음 신용료 5가지 주요 범주에 걸쳐서 고빈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투자자 위험 선호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가운데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나 급격한 하락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을 때 역발상 투자로서 유용한데 이후 반등이 또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의 RII는 1.1까지 상승해서 올해 초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2021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에 RAI가 이를 넘은 기간은 전체 2%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과 모멘텀의 조합으로 보내서 현재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00년도 초 이후부터 시작해서 위험의 선호도와 모멘텀의 성과가 모두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위험 선호도가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RAI 요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애프타이트 인디케이터를 해가지고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RAI가 지금 이제 1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 정도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G스코어 자체가 3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렇게 했을 때 좀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가 무엇을 시사하는가 했을 땐 골드만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전체 시장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고 모멘텀 투자는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은행 측은 1960년대 이후에 RAI가 0.9를 넘고 미국 주식의 모멘텀의 지점수가 2.0을 넘을 경우가 8차례 있었는데 이 중에 3차례가 2년 이내에 약세장으로 이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년 이내니까 아직까지만 갈 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999년도와 2021년도에는 RAI와 주식의 모멘텀이 처음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거의 12개월 후에 주가가 정점을 찍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분석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과 마찬가지로 RAI, 높은 주식 모멘텀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정점을 예측하는데 충분한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주식시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고 기업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업 가치 평가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시경제 환경 또한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금융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12개월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더 약세 신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의 약화, 그 다음에 가격 하락의 모멘텀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그거만 가지고는 약세다 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는 이유가 세계는 석유 안전망을 서서히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전쟁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석유 재고량이 기록적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오일의 인벤토리 있죠. 정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월별의 변동이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한 2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축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이것도 거의 소진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장 탱크와 더불어서 선박에 쌓여있던 과다 공급된 연유는 2개월 반 전에 페르시아만에서 폐쇄 당시에 세계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해왔죠. 근데 이러한 과잉 공급이 기록적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석유업계 임원들과 분석가들은 에너지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뒤흔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폐쇄될 경우에는 몇 주 안에 주요 연료의 심각한 부족 현상과 가격의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또 부추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비축량과 정부 전략의 비축량의 감소, 그리고 높은 유가로 인해서 수요의 감소, 이런 것들이 유가 폭등을 막을 시간을 벌어는 주고 있지만은 몇 달 동안의 실수를 용납할 여유는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재고가 바닥이 나면 결국은 바닥이 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시장의 충돌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되는데 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자,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3월과 4월에 아마 전장이 일어났을 당시에 석유 재고가 2억 5천만 배럴이나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5일치에 해당하는 건데, 자, 그만큼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 그래서 업계 용어로서 탱크 바닥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런 임계점에 도달할 것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될 경우에는 일부의 선진국의 비축량이 다음 달 초에 운영 스트레스 수준까지 급락하고 9월에는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운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속기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좀 양보라든지 아니면 이란에 또 양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해비 계속해서 폐쇄되고 원유 재고 감소가 지속된다면 다음 달 유가가 배럴당 130에서 140달러를 넘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한 신속한 합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페르시아만의 원유의 실제 흐름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IEA는 기대 제거, 기반 시설의 복구, 해상 물류 문제 이런 것들 해결 등으로 정상적인 선박의 운항 재개는 최소 2, 3개월은 지연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설령 내일 해협이 열린다 하더라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의 공급량은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게 되면 빌 에크먼의 펄싱스퀘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야망에 새로운 지분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요일 늦게 정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통해서 지분의 보유 사실을 갖다 공개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 4% 정도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펄싱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난 2월부터 지분 확대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투자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특히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오픈 AI 파트너십을 예로 들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막대한 AI 투자, 데이터 센터 용량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려 속에서 올해 들어서 15%나 하락이 됐다. 자, 근데 너무 우려가 컸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빌 에크먼이 그렇게 샀던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구독 제품군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업 전반에 걸쳐서 깊숙이 자리 잡은 역할과 매우 매력적인 가격 대비 가치를 고려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소프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의 일단 클라우드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증가하는 수요를 갖다 충족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용량을 충분히 빠르게 확장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빌 에크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스타트업의 모델과 제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월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픈 AI 기업 가치가 한 2천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싹둑 잘라가지고 평가가 안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최근에 일단 오픈 AI 파트너십을 재편하기로 한 결정은 양보가 아니고 기업 고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다중 모델의 아키텍처로서 의도적인 전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서 기술 기업에 투자해왔는데 올해 초에 메타에 대해서 한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겠죠. 메타 역시도 지난 6개월 동안에 13% 하락했는데 이러한 하락의 원인을 회사의 AI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 우려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IPO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레브라스는 엔비디아의 피로감에 대한 엄청난 도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스타트업이 이제 엄청난 기업 가치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안게 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형 반도체 제조업체인 셀레브러스가 기업 공개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래서 목요일 상장 첫날 68%가 급등했는데 자, 아무래도 185달러에서 책정된 공모가가 지난주 회사 측이 예상했던 가격보다도 48%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일단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67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이 좀 과열된 상황에서 비교적 좀 평범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없는 회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칩을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은 상대로 해서 야심찬 기업 가치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이고 그 다음에 과정 자체도 순탄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열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칩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동무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 회계연도 1분기에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자, 4월 말로 마감된 분기 동안에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7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TSMC를 제외한 다른 어떤 칩 회사보다도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8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세레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기의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 증가한 1억 7,1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이거하고 이거 잽이 안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다가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공모를 한 업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기별에 일단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의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요번에 2025년도 4분기 때 본 돈 171.431년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 사업 자체는 셀레브러스보다 400배 이상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 또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높은 수익률 자체를 본다면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ARM, 퀄컴과 같은 기존 칩 회사부터 시작해서 셀레브러스와 같은 신규 업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쟁 업체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같은 주요한 AI 칩의 구매자 업체들에게 자체적인 실리콘 개발의 프로그램에 투자를 확대하고 만들고 있고 경쟁 구도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죠. 중요한 것은 셀레브러스는 지금 역동적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문제인데, 자, 물론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스케일러 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프로세서로서 분할되는 실리콘 웨이퍼의 전체를 차지하는 칩을 개척하고 있다. 이런 설계 덕분에 데이터 칩 자체가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훨씬 빠른 연산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데, 자, 셀레브러스는 AI 기업들이 자사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를 간소화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키보드 10번만 누르면은 엔비디아에서 처리했던 워크로드를 갖다가 셀레브러스에서는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레브러스가 제공하는 속도는 특정 유형의 코딩과 같은 시간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AI 워크로드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는데, 자, 특별히 토큰을 훨씬 빠르게 생성해야 되는 일부 상위 사회의 경우 GPU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AI 컴퓨팅이 여전히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과 같은 GPU 칩이 제공하는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겠죠.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작년 말에 그록을 사실상 인수했는데, 자, 셀레브러스가 목표로 하는 저지연 사례에 대한 자사 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셀레브러스가 엔비디아를 제치할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재 AI 시장 일부를 차지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가치로서 가치는 평가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은 지난 4분기 동안에 있어서의 PS 레이쇼 있죠. 멀티플인데 레브뉴에 관한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셀레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34배나 받고 있죠. 매출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시총을 받고 있다는 것들. 암이 지금 이제 49배, 그다음 브로드컴이 31배, 그다음 엔비디아가 26배 정도 되고 있다. PSR입니다. 그래서 AMD는 19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18.9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보통 한 뭐 30배, 20배, 25배 정도인데 너무 많이 일단 고평가돼 있죠. 이 정도로 갖다가 가치를 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조금은 의문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셀레브러스가 올해 매출의 150%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하면 현재 주가가 예상 매출의 54배에 거래되고 있는 셈인데, 자, 필반 지수에서 가장 비싼 종목의 주가는 예상 매출의 41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는 수년간의 무난한 성장을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자, 고평가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최근에 오픈 AI, 그다음 아마존 간의 계약은 도움은 되고 있지만은 완전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 그래서 현재 246억 달러 규모의 매출 잔고 중에서 15%만을 향후 2년간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한 아마존 AWS 서비스용의 칩 공급의 계약은 내년에 돼서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렇게 IPO를 갖다가 처음 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된 다음에 들어가야지, 자, 여기 함부로 들어갔다가 또 큰 코 깨지면서 또 많이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7일 연속 상승한 후에 지금 마감이 끝났죠. 하락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원인을 본다면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중국 기업과의 계약 성사 기대, 그리고 향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다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의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45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인상적인 상승세가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있고, 향후 수익성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또 중국의 판매에 대한 그런 중국에서의 또 기대감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일단 신탁에 해당 자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는 거죠. 최소 100만 달러를 갖다가 1분기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정권에서 매수했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지금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수요일 날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목표 주가를 245에서 27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자, 특별히 2027년도 수익의 19배에 해당하는 주가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다. 19배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관심은 항상 높지만은 대형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주식에 대해서 무관심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다. 좋은 실적과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자본 수익률의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